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시가 최근 시민공원과 노동자상 문제 해결을 위해 자문위 등을 운영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꼴이 됐습니다. 더욱이 해당 쟁점들은 시가 주도했거나 해결 방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다시 개입하면서 갈등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찰과 시민들 간 대치가 벌어지는 부산시청 1층 로비. 지난달 12일 부산시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기습 철거하자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결국 시민들은 시청 로비에서 밤샘 철야 농성을 이어갔고 부산시의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지난 4월 29일 부산시청 주변을 둘러싼 시민들. 구호를 외치는 주민들은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주구 조합원들입니다. 부산시민공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시민자문위원회 최종 공고안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시청을 찾은 겁니다. 이런 항의에도 자문위는 용적률 10% 일괄 축소, 최고 층수를 45층까지 낮추는 공고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전체 용적률 810%에 전체 10% 비율을 축소한다. 60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평균 35층 이하, 최고 45층 이하로 공고한다. 갈등과 반발이 큰 문제들을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부산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갈등과 반발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강제징용 노동자상 갈등 해소를 위해 추진된 부산시민 원탁회의 구성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참석자 구성과 설치 후보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결국 지난 5월 1일 설치 완료 계획은 무산됐고 노동자상은 1년 넘게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쌈지공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립에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이곳을 멀리 보내려는 의도와는 저희가 좀 견결히 맞서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조정 또한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자문위에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확정 고시 공고돼 진행 중인 사업을 갑자기 조정하는 건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민자문위원회 촉진구역별 발표 및 결과에 대하여 민사 행정 소송을 진행한다. 결국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이 오히려 갈등과 반목의 골만 더욱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시민자문위원회는 나름대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많은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다라고 하고 결과물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굵직한 지역 현안이 생길 때마다 부산시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BRT 등의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검토하거나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시민자문위원회와 원탁회의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고 갈등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지난 4월 11일 동구청과 설치 장소를 최종 합의했지만 부산시가 강제 철거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 역시 지난 2016년 부산시가 주도한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부산시가 들쑤셔 다시 불거진 갈등 진화에 자문위를 앞세운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갈등 해소에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시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좀 더 맞고 부산시로서는 그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시민 의견 수렴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가 적극 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콘텐츠 마켓은 아시아 최대 규모 그리고 최고의 마켓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올해는 부산 지역 콘텐츠 제작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부산발 콘텐츠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지원하는 BCM의 면면을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부산 콘텐츠 마켓에서 첫 선을 보인 부산존입니다. 부산 지역 영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2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부산발 콘텐츠의 힘을 보여준 부산존은 제작사에게도 특별합니다. 지금 함께 같이 이제 우리가 참여해서 하니까 부산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 그런 것들을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시장에 더 널리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올해 BCM은 스타트업과 중소 제작사들을 위해 기술 보증기금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의 재무와 신용도 관련 평가 항목을 최소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협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저희가 그 문화산업 안성 보증 등 프로젝트 심사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그 강소 콘텐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특히 이러한 지원은 스타트업 제작사들에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부 자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설립을 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비고라이브라는 곳이랑 계약을 또 하게 됐습니다. 비고라이브는 유저가 2억 명이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고요. 기획이랑 가능성만 보고 이제 저희한테 자금을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과는 좀 다릅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을 향한 다양한 교류와 지원을 통해 이제 한류 콘텐츠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What we're doing now is we're bringing Korean content to India and to places like Russia, where it will be dubbed into 5 local languages and really be able to reach the Indian people. And we're also bringing K-pop. We're building a portal there, and we're doing pretty much the same thing in Russia, as well as other new markets where Korean content has not reached yet. BCM 컨퍼런스와 아카데미에서는 공부하는 BCM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5G 콘텐츠와 글로벌 공동 제작, 1인 미디어와 방송 콘텐츠의 접목 등 최신 콘텐츠의 트렌드와 노하우를 11개의 세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사고 파는 마켓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콘텐츠의 성장을 지원하는 BCM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소방관은 각종 구조 구급 현장의 최일선에 서게 되는 만큼 강인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신임 소방관을 뽑기 위한 체력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소방관이라는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고 있는 예비 소방관들을 김한식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1차 필기 시험에 통과한 뒤 체력 시험을 앞둔 소방 공무원 응시생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연히 직업 뭐저거라 하면 그냥 멋있는 소방관 이렇게 적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긴장된 순간도 잠시. 감독관의 신호가 떨어지자 온 힘을 다해 상체를 일으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한 개라도 더 하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쏟아냅니다. 체력 측정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00점 만점에 15점. 하지만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응시생들에게 체력 훈련은 필수입니다. 긴장은 되는데 시험 치기 전에 시험보다 더 빡세게 준비를 해야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힘은 드는데 뭐 이거 못 버텨서 이거 못하면 안 되니까 이거 못 버티면 딴 것도 못해요. 지난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소방공무원 체력 시험은 10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 5천여 명을 선발하는 소방공무원 시험에 모두 4만 5천 명이 넘는 응시생들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긴장감에 실수가 나오자 곳곳에서 아쉬운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습할 때보다 좀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저 유연성이 안 돼가지고 유연성 연습할 때도 좀 힘들었어요.
응시생들에게 마의 종목으로 불리는 왕복 오래 달리기입니다. 3, 2, 1, 시작. 20m 구간을 점차 속도를 올려 78차례를 달려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실제 레이스를 완주한 응시생은 절반 정도. 경쟁 관계지만 박수로 격려합니다. 악천후와 긴급 재난 상황에서 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에게 강인한 체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체력이 필요하게 되고 재난 현장에서 나 자신, 나아가 동료의 목숨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 시험을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 오는 7월 4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합격자는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 소방관으로 임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금정구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스탬프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스탬프 투어의 8개 코스엔 특히 4대 종교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테마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스탬프 투어 코스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금정구 도시철도 두실역에 내려 동대 안으로 들어오면 동그란 흰색 지붕의 모스크 양식 건물이 눈에 띕니다. 이슬람 성원입니다. 국내 무슬림을 위한 부산 유일의 이슬람 성지입니다. 인근엔 불교의 성지인 범어사와 홍법사가 있습니다. 영남권 3대 사찰 중 하나인 범어사와 동자승 단기 출가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홍법사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불상이 국내 최대 높이를 자랑하는 21m의 좌불상 아미타 대불입니다. 160cm의 성인 13명을 합한 높이인데 이렇게 큰 불상 덕에 이 사찰 2km 밖에서도 이 불상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그 자연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아주 그 위험하지 않은 환경.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또 하나는 명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 홍법사를 둘러보고 이곳 종무소에서 이 홍법사가 그려진 이 도장을 받은 후 요산 문학관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부산 문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요산 김정한 선생. 요산 문학관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을 추구한 김정한 선생의 삶과 문학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요산 김정한 선생의 유필 원고 등이 전시되어 있는 이 요산 문학관을 둘러본 후 1층 안내 데스크에 마련된 이 스탬프를 찍은 후에 저는 이제 오륜대 한국 순교자 박물관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톨릭의 성지로 불리는 오륜대 한국 순교자 박물관은 우리나라 가톨릭의 역사와 순교자들의 유물, 유품이 소장, 전시되어 있습니다. 1982년 설립한 가톨릭교회 박물관으로 우리나라 가톨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륜대 한국 순교자 박물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찾을 수 있는 회동수원지. 45년 만에 개방된 회동수원지는 부산 시민들의 산책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까워서 조금 한 번씩 오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좀 찾아오는 편이에요. 도심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회동 수원지인데요.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황토 숲길 이 끝에 이 갈매길 8코스에 마련된 이 스탬프 안에서 이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됩니다. 금정구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스탬프 투어는 오는 11월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달려라 부산체육 이번 시간에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펜싱 사상 첫 금메달에 감격을 안겨준 김지연 선수의 모교, 재송여중 펜싱부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부산체육의 성장을
부상을 위한 기획보도 달려라 부산체육의 김현정입니다. 올림픽 효자 종목으로 등극한 펜싱 알레. 네, 이번 시간에는 금메달리스트들의 후배들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제송여중 펜싱부 선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펜싱에는 전신 찌르기 공격의 에페, 상체 배기와 찌르기를 할 수 있는 사부르, 상체 찌르기 공격만 가능한 플레레 등 총 3종목이 있습니다. 제송여중 펜싱부는 그중에서 플레레 종목을 하는 부산 유일의 여자 중학교입니다. 이곳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펜싱 사상 첫 금메달의 감격을 안겨준 김지연 선수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김 선수의 펜싱 첫 스승인 윤정수 코치는 22년간 제송여중 펜싱부 선수들을 지도하며 올림픽 무대에 설 제2의 선수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펜싱에서 여자 올림픽 금메달은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못 따고 있는 상황이죠. 지연이가 해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했습니다. 네. 지금 애들 중에서도 정말 잘해가지고 지연이 같은 올림픽에 금메달 딸 수 있는 선수가 한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초등학교 때 김지연 선수처럼 윤 코치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펜싱에 입문한 임세나 선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명맥을 잇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큰 선수에 비해 더 빠른 스피드와 힘을 이용해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 금메달리스트가 여기에서 훈련을 했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그 선배님께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해 3학년이 없어 고전을 겪었던 제송여중 펜싱부는 올해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3, 4월에 펼쳐진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단체전 3위를 차지하며 이번 전국 소년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년 동안 팀의 맏언니 역할을 도맡은 심연우 선수는 팀 분위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힘든 훈련에도 밝은 분위기를 갖고 하면 경기 성적이나 이런 운동 실력도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 제송여자중학교 선수로서는 마지막 소체라서 더 애들과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꿈을 키웠던 곳, 제송여중에서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이 그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 입구에 화단에 런던 올림픽 금메달 수상 포지석을 언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본이 되라고. 우리나라 펜싱 여성 첫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펜싱의 명문 제송여중. 올림픽 정신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꿈이 더욱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제송여중 올해는 금메달! 블루TV 뉴스 김현정입니다.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작년보다 훨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교육청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27명 모집에 949명이 원서를 제출해 3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평균 9.1대 1과 비교하면 4배가량 높아진 겁니다. 1차 필기시험 시험 장소는 24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어느덧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지방분권의 현주소와 과제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김혜몽 집회위원,
동아대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방 분권을 위한 움직임은 뭐 예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뤄져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뭐 의견이 많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 지방 분권의 내용이라는 게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91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이 중앙에 있는 정부, 이 정부에다가 네. 실질적으로 권한도 주고 그리고 또 재정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이런 지방자치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 지방 분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 권한이 워낙 이제 막강하니까 그 권한을 이양해 줘야 되는데 그 역대 정부에서 이 분권의 불을 가장 이제 크게 당긴 정부가 참여정부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이 지방자치제가 지속 가능하도록 발전되어 오는 이 과정들 속에서 네. 이제 그 이 정부의 의지 부분들이 예. 일단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정부 자치단체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권입니다. 예. 지금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인데 실질적으로 이 8대2라는 거는 거의 다 중앙에 재정이 집중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방은 이제 실질적으로 얻어서 네. 이렇게 그 재정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국토의 한 80% 이상이 다 지방으로 돼 있잖아요. 수도권은 11.8%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런 광범위한 그 지역에서 각 지자체가 광역 그 지금 16개 광역 시도들이 네. 그리고 또 그 기초지자체 200여 개, 그리고 총 그 234개나 되는 이런 지자체들이 실제 돈이 있어야 그 지역의 인프라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삶을 질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책을 추진할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지방 재정 자체가 이 8대2라는 이 구조는 지금 그 이 지방 자치를 정착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조례 재정권 같은 이런 이제 입법권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 많은 어떤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주도적으로 그 법 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실제로 법령에 그게 상위법이 없으면은 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걸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 입법권의 문제에 또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이런 가운데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이제 분권 전국 연대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분권을 이제 계속 이제 주장해 왔는데 또 지자체마다의 어떤 이런 분권에 대한 의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 민선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의지가 높은 또 그런 어떤 권력, 지방 권력이 있고 예. 그렇지 않는 권력이 있고 네. 근데 이런 어떤 편차를 보이다 보니까 이것이 꾸준히 대한민국의 어떤 지방 이제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운영되어진 것보다도 그런 이제 롤러 스케이트를 이렇게 탄 예.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또 어떤 정부는 적극적으로 했다가 또 주장하는 또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 또 소극적이었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제 한 30년 동안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지금 주장하는 많은 내용들이 좀 우리가 되돌아보면 20년 전에 주장했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반복적인 그 지방의 권한들, 지방이 필요로 하는 권한들을 그렇게 주장을 해온 게 20년 동안 이것이 그 답보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 뭐 지방 분권의 시계는 20년 전과 뭐 멈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이 지방 분권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과제로 자치 재정권을 꼽았거든요. 네. 뭐 자치 분권과 이 재정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말 같은데요. 부산시 현재 재정 자립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부산시가 최근에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59.3%입니다. 근데 이게 2016년에는요 62.1%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동안에 이제 1년 사이 2.8%가 감소한 겁니다. 이게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쭉 재정 자립도가 지금 낮아지는 건데 이 재정 자립도라는 게 산식은 말이죠. 그 자주재원, 그러니까 자주재원이라는 게 지방 재원에다가 세외 수입을 합친 겁니다. 거기다가 지방채를 뺀 거를 그 일반 회계 수입으로 1년마다 이제 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네. 그런 나눈 것이 바로 이제 지방 재정 자립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방 재정 자립도가 아까 이제 부산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전 지역이 전부 다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사실 지방 재정이라는 것이 지방자치, 뭐 분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정 자립이 없는, 재정 분권이 없는 지방자치는 어떻게 보면 사상누각과 사상누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지역이 가장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지방 재정 자립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 중에는 인구하고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계속 좀 더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부산도 좀 힘든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런 자영업자들도 많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 지방 수입을 좀 축소시키는 영향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재정 자립도가 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서울하고 세종시 뭐 이런 지역에 인구가 많고 이제 사업체가 많은 데는 재정 자립도가 그래도 70% 이상이고 서울은 86.3%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거의다가 30%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이나 경북, 강원 지역은 30%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김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에 쳇바퀴 돈 것이 중앙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만 보인다면은 이런 재정 부분에 있어서 지방에 재정 자립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나 여건을 마련해 주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리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뭐 아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86%, 뭐 강원이나 전남, 뭐 경북 생각했을 때 노인 인구가 좀 많고 인구가 적고 또 기업이 적은 곳들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30%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 분권이 실현이 되더라도 이런 지역들은 정부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될까요? 이제 재정 관련한 문제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자체를 지금 8대2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77대 이제 23 이 부분인데 지금 그 저희들이 분권형 개헌 관련한 그 개헌안에 따르면은 저희들이 이걸 6대4 궁극적으로 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5대5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번에 작년 10월달에 그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 일괄법을 그렇게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출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그 6대4 이렇게 이제 그 비율을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제 자주 재정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 소비세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제 지방세를 도입하는 이런 제도들을 이제 개발해서 실제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자주재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지방 그 재정 이제 조정제도라는 게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중앙 정부가 봤을 때 어떤 경기도의 어떤 지역들은 인구도 많고 또 그 공장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재정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수입이 올라오는데 또 다른 지역은 아주 열악하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 뭐 실제로 경남의 함안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수입 농촌 지역은 더 낮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 이제 지방 재정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국가의 이제 산업 인프라 같은 거, 생활 인프라 같은 부분들을 이 조정 제도를 통해서 어떤 곳은 많이 주고 또 결핍되어 있는 건 많이 주고 어떤 곳은 또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이 균형을 맞춰가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 섬세하게 만약 설계가 되어진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실제로 어떤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에 관해서 우리가 그 실제로 낭비되는 재정들이 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낭비되는 재정들을 어떻게 이걸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재정을 제대로 투입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 이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 재정 문제들을 좀 이제 해결하는데 접근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자체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규모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정의 자율성을 줬을 경우에 잘 활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는 단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좀 키우는 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만큼 이제 권한이나 어떤 여건을 좀 개선했다면은 그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나중에는 책임까지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지금 지자체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실한 운영이 좀 있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1994년에 미국 오렌지 카운티가 파산했습니다. 재정을 운영을 잘못했습니다. 파산 상품의 재테크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파산 선고를 한 경험이 있었고요. 2006년에 일본의 유바라시 시는 탄광 산업이 이제 사형화돼 가지고 관광 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요. 이런 관광 부분의 시설에다가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재정 상태가 또 파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자치단체들도 이 재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재정 관리 능력은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중요한 게 효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약간 그냥 포퓰리즘에 입각한 사업들 좀 있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이제 회계 검사, 결산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부산의 그 북구청장이 얼마 전에 청와대에다가 편지를 보냈답니다. 복지 사업을 중앙에서 많이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거덜나겠다. 사실 북구 같은 경우에도 서구도 그런데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칫하면요. 그래서 추가 경정 편성해가지고 해야 될 지형이라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복지 사업을 지금 많이 펼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중앙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매칭을 해가지고요. 광역자치단체도 25%하고 중앙이 50%하고 그리고 기초가 25%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방이 부담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되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발 좀 너무 펼치지 마라. 근데 생생은 또 중앙에서 다 내거든요. 덤터기는 지방 기초에서 쓰고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것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지방의 실정이 그만큼 열악하죠. 그래서 이 재정 책임성을 좀 보장하기 전에 이런 어떤 포퓰리즘적 사업들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모두가 이견이 없을 테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은 지방 분권이 뭔지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방 분권의 의미, 시민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방 분권이라고 하면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방 분권이 만약 이루어졌을 때 중앙에 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들이나 또는 군수, 구청장들에게 이렇게 이양되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지역의 어떤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의 환경 문제나 다양한 이런 문제들에서 제대로 세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또 한편으로는 환경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이런 도시 계획을 편다든지 또는 뭐 그 어떤 이제 주민들의 이익과 반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또 그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실제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생활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지방 분권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야 정말 지방 분권이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을 줘야 네. 주민들이 이걸 빨리 체감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는데 힘을 보태고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이 직접 이 지방 분권을 이해하는데 홍보하는데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자치 분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이 부분들은 바로 지방 분권이 궁극적으로는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것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민 자치라는 부분들은 지역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건 그 직접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는 스위스나 이런 유럽의 이런 국가들,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 보면은 아주 작은 단위 주민들이 불과 뭐 20명 뭐 이런 단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마을 예산도 직접 심의하고 그리고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그 1년 동안의 사업과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실제로 계획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는 네. 이런 걸 하거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지역의 결정을 할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결정권에 주민들이 직접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방 분권의 궁극적인 어떤 그 모형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 지방자치가 그리고 주민자치가 정착되는 것 이걸 이제 말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지방 분권이 되면 우리 생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이게 꽃피울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지방 분권이 필수적인 부분이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새롭게 사회 문제로 등장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출상 고령화 문제부터 해서 그다음에 또 사회에 크고 작은 이제 그 은둔형 그 묻지마 그 폭력이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그 우리 마을에서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 자원이나 마을의 자원들을 다시 도시 재생으로 바꿔놓는 이런 네. 지금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바로 이 그 자치와 분권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행정과 협치를 이루면서 주민들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봐왔던 그 생활 현장에서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것을 통해서 이익은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네. 하는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 지방 분권이 이제 필요성이 주민들에게 인식되어지면 네. 그럼 주민들이 정말 뭐 우리 부산역에도 아니면 서울역에 가서 100만 명, 200만 명의 주민들이 가서 분권을 빨리 하자 네. 이렇게만 외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가 그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지방 분권이 좀 잘 실현되면 지방선거 투표율도 좀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지방 분권과 좀 때려 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균형 발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권에 좀 많은 것들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과 균형을 좀 수평적으로 잘 맞춰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 법적으로요. 일단 좀 아까 그 불균형한 어떤 재정 그 분권을 좀 균형시키기 위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금의 80대 20을 60대 40 수준까지는 진짜 확보해야지 우리가 명목상 선진국이라는 그 경제 규모에 맞는 그런 또 OECD 가입 국가에 맞는 수준의 어떤 재방 주정 균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법률로 좀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기존의 지방소득세나 그리고 조세 법률주의가께서 조례에다가 그 법률적 지위를 부여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이 국세, 지방세의 어떤 비중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세목 신설권이나 선택권을 좀 지방에다 주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88년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 다음에 지금까지 35년 동안 그냥 지내왔는데요. 그래서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그래서 전면 개정 작업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출했거든요. 국회에다가요. 거기 보면은 주민이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고서 직접 지방의회의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점, 주민조례 발안제입니다. 예컨대요. 뭐 그런 것을 하나의 예컨대 상징적으로 뭐 좀 보면은 지방자치나 규정발전 위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제자리 걸음이 되는데, 어떤 바람직한 지방분권,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이 중앙이 내려놓을 걸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존의 법 틀이라든가 행정사무에 관한 어떤 규정한 그런 제도적인 틀을 좀 개선해야 되겠죠.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좀 지들이 잡고 있겠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은 지금 계속 쳇바퀴 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이 의지만 제대로 있다면은 특히 국회하고 그래서 이 지방 분권에 그러나 취지를 살려가지고 노력을 기르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요.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자치분권을 할 수 있는 지방민들의 자치 역량, 이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20년 이상 이 지방분권을 외쳐왔고, 또 지방분권 그 민간 조직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분권에 이제 역량을 투입하고 했지만은, 이것이 지속적 역량들을 가지고 국가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적 틀, 이런 틀을 지방분권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국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지속적 노력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그 지속화된 것보다도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열심히 했다가 또 하지 않았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정부 조직의 그런 어떤 이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꾸준한 이런 어떤 그 목소리를 내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역량들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 협치 시스템을 어떻게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구축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전제가 된다면은 주민 참여가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주민들도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분권형 헌법 개정이라는 부분들이 국가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것이 되지 않고는 실제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시기에 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 대통령도 상당히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당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이걸 캐치프레이즈 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행 과정에서 약간 이제 그런 것이 약간 퇴색된 느낌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못 해왔으니까 이거는 한 부분에 의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통령 의지만 갖고요. 그래서 진짜 협치 말씀하셨는데, 중앙과 지방 간에, 그리고 중앙에 있어서도 중앙 정부와 그 국회 간의 어떤 협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민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그런 어떤 정치를, 뿔뿌리 정치를 실현하는데 가장 기본 틀이 된다는 점에서 좀 참여와 의식 제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지방분권이 잘 진행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